안녕하세요. 좌표 김종성입니다. 오늘 또 지금 두 번째 영상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전국이 참 말할 수 없죠. 저희 카페에서도 모든 강의를 연기했습니다. 2월 하순경부터 3월 10일까지 모든 강의를 연기를 해서 오늘 강의도 연애원을 위한 실전반 강의를 하는데 이 강의가 영상으로 하다 보고 또 물건을 가지고 브리핑을 하다 보니까 혹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불편하게 여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송은 우리 카페 연애원을 위한 방송이기 때문에 그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전국 법원에서 경매 법정도 상당히 연기를 법정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안 되고 있죠.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수원법원 같은 경우에도 3월 6일까지, 그 다음에 대전법원도 3월 6일까지, 이게 매각기일이 변경될 수 있으니까 이쪽 입찰 갈 사람들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광주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도 3월 6일까지 그러고요. 춘천법원도 3월 9일 및 3월 16일까지 매각 결정 기일 변경 후 추후 다시 공지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천지방법원도 3월 6일까지, 그 다음에 제중지방법원도 3월 6일까지, 창원지방법원도 3월 8일까지 이렇게 현재 경매 법정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식 안내는 없으나 추후 예정 물건이 변경으로 처리된 법원도 있는데요. 서부지방법원, 그 다음에 의정부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그 다음에 울산지방법원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출입구 일부 폐쇄 및 열감지 카메라 설치 운영하는 법원도 있는데 이 자세한 내용은 법원 공지사항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의정부지방법원과 창원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이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가 돼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틈새 시장이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적극적으로 또 입찰에 응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건강과 안정이 최고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물건 볼까요? 자, 이번에는 물건이 어디 거냐면요. 인천시 계양구 용정동에 있는 초청마을입니다. 보니까 이 물건도 3월 4일 날 매각 기일이 잡혔는데 변경이 됐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지방법원은 3월 6일까지 변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물건은 변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것이 바로 공고가 되면 15일, 14일 이후에 공개가 되니까 아마 이달 20일 좀 넘으면 또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물건들은 지금 임장을 가면요, 임장하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서로가 잘 물론 집 내부를 들어가는 건 어렵겠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일반 집을 사는 것도 어렵지만 이거 집 내부를 들어가는 것도 더더욱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경쟁자들이 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물건은요, 보니까 사이즈가 좀 큽니다.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한번 그 지역에 가서 이 사이즈의 이 평형대 이 전용 면적 29.085 평형인데
이 사이즈에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물건은요, 97년도 사용 승인이 받은 거라서 22년이 지난 물건입니다. 사실 이제 인천 구도심을 따지자면 삼산지구 다음에 여기 영종동 쪽에 이쪽이 그래도 좀 새로운 도시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저쪽 서구라든지 연수구에 새로 들어온 도시는 말고 부평구, 그 다음에 뭐 남구, 이런 남동구 이런 데에 이렇게 인천 옛날 도시를 중심으로 본다면 여기가 신도시일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권리관계를 한번 잠깐 볼까요? 보니까 임차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소 기준 권리가 2013년 3월 30일이고요. 임차인은 전입이 되어 있지 않네요. 봤더니 2014년도 1월 8일 날 전세권을 설정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짐작하기에는 임차인이 전세권에 의한 강제 경매를 넣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잠깐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임차인은 자동 배당이 되죠. 자동 배당. 왜 오니? 전세권에 의한 자동 배당이 됩니다.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1,000만원으로. 그런데 청구금은 6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전세권 설정할 때는 1,000만원만 전세권을 설정을 했고 아마 월세로 살지 않았을까, 그런 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얼마였는데 나중에는 전세금을 증액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에 설정되어 있는 것은 1,000만원이지만 임차 계약서를 또 보면 별도로 다른 계약서가 또 존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분은 전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청구금액 6천만원을 다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보니까 흥국생명이 2억 6백인데 그러면은 채권 최고액이 2억 6백인데 그 전 금액은 원금은 그렇게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근저당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근저당 했는데 이게 6천만 원이 있고, 이 근저당이요. 근저당이 이분 거네요. 근저당이 이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이분이 전세권에 의해서 경매를 넣는지 아니면 여기 근저당을 통해서 경매를 넣는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전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어서 보증금 1,000만원은 못 받을 확률이 있고요. 여기 근저당 6천만원 중에 여기 1순위인 흥국생명의 근저당 받아가고 나머지 본인이 6천만원인데 여기서 6천만원이 다 받아갈지 못 받아갈지는 낙찰금을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쭉 보니까요. 울산, 인천시 계양구에 압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천시 계양구 압류는요, 당해세일 가능성도 있다. 당해세일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 여기서 배당을 먼저 받고요. 두 번째, 제 말소기준 권리인 흥국생명의 배당을 받아갈 걸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임차인에 의한 저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손해를 나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빚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에 들어간 임차인의 잘못이 크겠죠? 한번 또 보겠습니다. 봤더니 여기는 어디에 있냐면요. 계양 IC에서 가까이 있습니다. 계양 IC에서 보면 이렇게 계양 IC에서 바로 이렇게 이 터널이 있어요. 터널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서 롯데마트 있는 데서 이렇게 들어오면 갈 수 있고요. 또 그냥 계양 IC에서 들어오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양 IC가 있고요. 또 옆에 홈플러스와 롯데마트가 있고요. 계양구청이 있습니다. 지하철은 조금 멀어요. 지하철은 여기 경인교대, 옛날에는 이게 인천교대였어요. 인천교대였는데, 경인교대를, 일반적으로는 경인교대를 이용해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가 이망역인데, 이망역에서 오기는 약간 좀 불편합니다. 계산역에서도 오기도 조금은 이렇게 아파트 사이를 지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경인교육대, 옛날에는 여기가 인천교대에 있는데 이쪽에서는 보면은 이쪽 구청 가는 길이거든요. 구청 가는 길이라서 좀 불편하지 않게 바로 올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쪽에 아파트들이 많아요. 아파트들이 많이 있고 여기는 소형 아파트들도 많이 있어서 월세 물건으로도 많이 투자자들이 많이 붙는 아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위치는 상당히 좋다. 물론 초역세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단점은 있지만 위치는 상당히 좋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시세를 볼까요? 시세는 지금 3억 5천에서 4억인데 보니까 3억 5천, 3억 7천, 3억 6천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2018년도부터 보면 3억 7천에서 크게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전세 가격은 얼마냐면요. 전세 가격은 3억 정도 가서 결국은 전세와 매매 가격의 갭의 차이는 약 5천에서 한 8천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시세를 볼까요? 시세가 3억 7천이네요. 3억 7천이면 현재 보면은 이렇게 3억 5천, 3억 7천 그런데 지금 3억 7천 11층도 3억 7천 3층도 3억 7천 8층 4억 그래서 보니까 여기 7층도 3억 6천이네. 그래서 3억 6천에서 4억 정도 호가는 4억 실거래가는 3억 7천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물건은 어떻게 입찰 가격을 타이밍을 잡아야 되냐면 많은 시세 차익이 나오지 않는 동네 다시 말해서 안정적인 동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소신 입찰해야 된다. 여기는 급격히 급등하지 않기 때문에 소신 입찰, 무리한 입찰이 아니라 소신 입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물건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이죠. 부평구 청천동은 뭐가 있어요? 대우자동차가 있는 동네입니다. 여기도 보신 것처럼 24평 아파트이고요. 여기도 3월 5일날 입찰인데 변경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법원도 코로나 때문에 입찰 기일이 변경되었고 아마 14일 후에 재공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 아마 3월 20일경에 다시 매각 기일이 잡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리관계를 간단히 볼까요? 권리관계를 보면 임차인이 이렇게 전입이 되어 있네요. 2017년 7월 10일 날 전입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말소기준일가 2016년 12월 9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SBI 저축은행 근저당을 엠메이드 대부 회사에서 매입을 했네요. NPL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세입자와 말소기준 권리를 보면 세입자는 후순위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는 보니까 강제 경매를 넣네요. 보니까
이 집과 관계없는 사람이 관계 경매를 넣는데 한번 자세히 다시 한번 검토해 볼까요?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임차인이 이렇게 임땡완으로 되어 있는데 소유자도 임땡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성이 비슷해서 형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상속을 받았어요. 상속을. 근데 여기 보니까 피재산관리인에서 임땡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땡완. 아마 지금 이 집에 거주하기는 점유자가 아마 점유자한테 돈을 받을 채권자가 돈을 받을 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어떻게 됐든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전입이 돼 있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고요. 대항력이 없고 뒤집어 보면 가족관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권리관계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또 조사에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고요. 본건 현황 조사 현장에 임하여 소유자의 형인 임땡완님을 면담한 바 소유자 가족과 본인이 이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으며 임대 청강에는 없다고 한다. 그렇게 지금 점유자가 말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소유자와 이렇게 형제간으로 보여지고 점유관계는 없다. 그래서 물건 자체는 권리관계는 깨끗하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는 보면은요, 이렇게 이 아파트 바로 옆에 청천 2지구 주택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고요. 또 하나 7호선 예정되어 있죠. 7호선이 부평구청역까지 지금 들어와 있고 이 노선은 청라까지 가는 노선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7호선 노선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뜨겁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는 초, 중, 고가 3개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어서 아이들 학교 보내기도 상당히 좋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대우자동차가 있습니다. 대우자동차가 있어서 또 일자리도 풍부하다. 그래서 이쪽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잘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동네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물건은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2020년 현재 2억 4천에서 2억 6천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보니까 잠깐만요. 또 2016년도에 이것도 실거래가예요. 실거래가. 네. 2016년도에도 보면 2억 5천, 2억 5천 6백. 지금도 뭐 2억 6천, 2억 5천 2백, 2억 6천 2백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때 2016년 11월 달에 2억 6천. 가격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가격이. 그래서 이런 데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지금 현재 매물도 나와 있는 거 보니까 2억 5천에서 2억 7천으로 나와 있어서 가격 변동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거 한번 유찰된 금액이기 때문에 유찰된 70%에서 조금 더 상향한 데서 70% 후반에서 80대 초반에 입찰을 하는 것이 가격적 메리트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왜? 이 물건은 급등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인데요. 마지막 물건을 보겠습니다. 울산입니다. 지금 울산광역시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난 가을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뜨거운데 저는 이렇게 갑자기 급등하는 지역에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울산이 갑자기 산업이 융성합니까? 울산에 있는 현대자동차가 갑자기 해외 발주가 상당히 늘어나서 인력이 충원되고 있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죠. 외원군이 리포조선이라든지 현대조선 같은 데서 이제 현대조선이 대우조선을 또 거제에 있는 대우조선을 인수했잖아요.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큰다 하더라도 이 배를 만들고 그러기에는 한 2년에서 3년 동안 또 기반시설 준비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인력이 확충되지 않는데 왜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울산이 난리일까요? 그것은 제가 언제 한번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렇게 갑자기 급등하는 지역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급등하는 지역에 특히 산업이 들어온다. 일자리가 들어온다. 우량 일자리가 들어와서 그렇다. 하나 하고요. 두 번째, 학군이 갑자기 외국인 학교가 들어온다든지 국제적으로 유명한 학교가 들어온다든지 뭐 그런 학군 호재가 있다든지 또는 세 번째가 뭐예요? 교통 호재가 있다든지 이런 외부적인 호재가 있는 상태에서 급등을 한다면 그것은 좀 이해할 수 있는데 특별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급등을 한다면 이것은 일부 세력들이 들어온 것에 대한 영향이 클 수 있다. 일부 세력들은 돈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들어왔다가 바로 빠져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초보 투자라고 한다면 또 소액 투자자라고 한다면 이런 것을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일부 세력이 들어온 투자 세력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지역에 실거주가 붙으면 그 지역은 괜찮아요. 그런데 일부 세력에 들어왔다 일부 세력에 빠져나가버리고 실수요자가 들어오지 않아버리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때 후발주자로 들어가는 사람은 크게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번 간단히 다시 볼까요? 보니까 여기는 71.665제곱미터이고요. 그 다음에 3월 10일 날 2억 2,600에 진행을 합니다. 여기를 보니까요. 첫 번째로는 임차인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없고.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가 잘못했네요. 말소 기준 권리가 2015년 7월 11일이기 때문에 권리 관계는 깨끗하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물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물건은 명도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두 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보증금을 받아갔다면 그래서 세입자가 내 명도 확인서가 필요하다면 명도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고 아까 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지금 현재 감정가액 2억 2천대인데 빚이 얼마예요? 빚이 2억 8천.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죠. 전부는 아닌데 2억 8천 정도가 있다면 보니까 중울산 농협에서 2억 2천에 채권 최고액인데 1억 6천 청구했네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 경매 진행하는 과정 안에 이자가 오르기 때문에 적어도 1억 한 7천 정도, 7,500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이게 두 개 합치면 얼마나 되겠어요? 좀 또 되겠죠. 그러면 6천, 그러면 2억 3천 내서 2억 4천 되겠죠? 만약에 낙찰이 2억 5천이나 2억 6천 정도 된다면 소유자가 받아갈 돈이 있어서 그래서 조금 그래도 도움이 되겠지만 낙찰이 높게 되지 않고 낮게 된다면 소유자가 받아갈 돈이 없어서 명도에 조금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명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물건은 소유자가 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소유권 낙찰을 받고 그 다음에 소유권 잔금을 내면 바로 소유권 이전이 됩니다. 소유권 이전하는 즉시 인도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도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인도명령이 이 소유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바로 인도명령이 결정이 돼요. 그러면 인도명령 결정하는 내용을 간단히 한번 살펴볼까요?
인도명령은요, 첫 번째, 소유자, 채무자 같은 경우에는요, 잠깐만요. 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인도명령이 결정된다. 신청일로부터 바로. 똑같아요. 소유자도 똑같습니다.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인도명령이 바로 결정되고 난 다음에 송달이 되면,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임차인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과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법원에서 신문서를 발송을 하고,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신문서를 발송해도 임차인이 와서 신문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서류상으로 그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분들은 배당 종결 후 3일 이내 결정. 그런데 이것은 배당표가 배당을 하는 날 배당 기일 3일 전에 결정이 돼요. 배당표가. 그래서 배당표가 결정된, 다시 말해서 배당 기일 3일 전에 인도명령이 결정이 될 수도 있고, 배당 당일날 결정될 수도 있고, 배당 기일 이후 3일 이내에 결정될 수도 있다. 그래서 배당 기일을 중심으로 이짝저짝 3일 정도에서 결정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도 신문서를 발송하고요. 신문 후 결정을 해서 바로 결정할 수도 있어요. 바로 결정할 수도 있고, 또는 결정은 또 배당 기일 이후에 결정할 수도 있다. 두 가지를 선택할 수도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신문 후 바로 결정하면 좋겠죠? 배당 기일 이후에 결정한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자 같은 경우에도 신문기일을 지정하고 난 다음에 판단해서 결정하고 있고요. 기타 점유자.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형이라든지 가족관계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신문기일을 지정하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바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도명령이 결정이 되면은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송달을 하게 됩니다. 송달. 인도명령 결정문을 송달하는데요. 경매뿐만이 아니라 모든 재판은 송달 재판이라고 그래요. 송달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송달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결정됐다는 건 뭐예요? 이미 약식 재판을 이겼다는 거예요. 약식 재판을. 다시 말해서 인도명령이란 것은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집을 비워줘라 하는 것이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서, 간단한 재판을 통해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결정문을 그 사람한테 보내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송달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송달을 안 받아버릴 수 있잖아요. 안 받아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송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달은요, 첫 번째, 송달을 보내고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주소 보정을 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인도명령 결정을 받았어요. 인도명령 결정을 받으면 법원에서는 바로 이분한테 한 통 보내고 저한테 한 통 보냅니다. 그런데 저는 받았는데 이분이 안 받는다든지, 또는 그분이 받았는데 내가 안 받으면 법원에서는 주소를 다시 보정하라 명령이 옵니다. 이때 이 주소 보정 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 가면 주민등록 초본을 다시 발급해 줍니다. 그런데 주소가 똑같을 수 있잖아요. 똑같으면 똑같은 주소로 다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것이 재송달 신청입니다. 재송달. 상대방이 종전에 적어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같은 주소에 다시 송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받지 않으면 특별 송달을 해야 돼요. 특별 송달. 특별 송달은요, 여기 있는 것처럼 주간 송달이 있고요. 주간. 그 다음에 야간 송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일 송달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돈이 좀 더 들어가요. 시간도 많이 걸리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해도, 이제 예를 들어서 휴일날, 집행관이, 법원 집행관이 직접 그 집에 가서 전달을 하는데, 가은이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못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송달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주간 송달, 낮에 또 가는 거예요. 또 야간에도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만날 수 없어서 전달할 수 없다면 뭘 한 마지막으로 공시송달합니다. 공시송달은 이제 법원 게시판에다 15일간 이 송달 내용을 부착합니다. 그렇게 하면 15일 후에 송달된 걸로 간주를 합니다. 간주. 이렇게 가려면 여기서부터 송달부터 다시 말해서 이 인도명령 결정해가지고 요 송달부터 공시송달까지 가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적어도 2달 이상 석 달이 걸리게 됩니다. 이미 나는 돈을 냈고 그 다음에 이자가 계속 나가는데 이 송달이 안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또 하나 하는 것이 뭐냐면 송달 간주란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발송송달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렇게 송달을 해보고 재송달을 했는데도 안 될 때 법원에 가셔서 특별송달 신청을 하기 전에 가셔서 좀 사정을 해보시면 송달 간주를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특별송달을 생략하고 공시송달을 바로 해줄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러면 상당히 전략이 되겠죠. 최근에 우리 회원들 중에 몇 사람이 이렇게 해서 재송달 한 이후에 그 다음에 공시송달로 진행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 대경님이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송달이 됐다면 이제 강제 집행을 신청하게 됩니다. 강제 집행을 신청하는데 강제 집행 신청할 때는 인도명령 결정문과 송달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물건은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요. 근데 소유자와 명도 협상이 되지 않으면 그리고 소유자가 무리한 이사비를 요구하면서 법대로 하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밟아가야 하는 과정이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하다면 여기까지 오면 이제는 여기까지는 내가 집에 들어가는 이자비만 들어갔지만 또 송달 비용은 상당히 비싸요. 짐도 보관해야 되죠. 그래서 한 400만 원 정도 이상이 깨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까지 협상이 안 되더라도 여기서도 또 협상을 끝끝내 놓치지 말고 기분대로 하지 말고 더 협상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는 집행개고를 합니다. 집행개고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은 협상에 임해요. 협상에. 그래서 포기하는 경향도 있는데 이때 막바지에 집행개고가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 내가 집행을 하기 위해서 너한테 하는 거다. 그게 아니고 외부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내 내부에서는 뭔 생각? 집행개고도 협상의 수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칼자루를 한번 더 보여주는 거예요. 나 칼 있어. 이거 뽑을 거야. 빨리 협상하자. 마음을 우리가 그렇게 먹어야 돼요. 이때는 조금 돈이 더 들어가도 협상을 해야 됩니다. 이때 가면. 외국인 그 사람도 마음이 많이 닫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당근을 좀 더 줘야 외국인이 강제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짐을 보관하면 그 비용만 400만 원 이상 깨지기 때문에 이때 협상을 좀 더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강제 집행을 하고 그 짐을 보관하고 동산 경매까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대경님이 이렇게 강제 집행을 했죠. 그래서 아주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집 이제 며칠 전에 했죠. 2, 3일 전에 강제 집행을 했고요.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셀프 수리를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오늘 벌써 35분 강의를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제가 1차 강의는 PPT로 안 하고 이렇게 그 정보지를 바로 띄워서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수정을 좀 했어요. 수정을.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PPT로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보기는 다음 물건은 이제 사무실에서 강의장에서 칠판을 놓고
영상을 우리 누구냐 장대님하고 가보자님이 카메라를 가지고 와서 직접 촬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촬영은 금요일 날 저녁에 하게 될 건데요. 또 그 영상을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지금 원래는 연애원을 좀 연기를 했어요. 이번에 안 하려고. 근데 금년에 이번 그 회차에 좋은 물건이 있어서 영상 강의를 준비했는데 아쉽게도 지금 법원에서 입찰을 연기가 됐어요. 법정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또 우리 연애원 수업 때 이 물건을 가지고 다시 브리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코로나 지금 온 나라를 힘들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가 발병하고 난 이후에 저는 마스크를 사지 않았습니다. 마스크를 좀 사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저는 그 황사 마스크를 준비해 놓은 마스크가 있어서 그걸 사지 않았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재기를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왜 그러냐면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써야 되는데 지금 의료 현장에서 코로나가 발병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1차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또 우리 많은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 직장인들이 많이 써야 되는데 그것을 집에다 사재기를 해놓고 있는 모습 또 일부에서는 라면이라든지 생필품을 사재기를 한다 그런 뉴스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기도 했는데요. 그것을 뭐 말릴 수는 없죠. 다 자기 건강 자기가 챙겨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사재기를 할 때는 좀 더 어려운 사람, 좀 힘든 사람들이 더 고통을 받을 수 있다. 그 생각을 우리 스스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